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거인들은 주역에서 답을 찾는다. 지은이는 오구라 고이치입니다. 주역, 동양 고전의 하나로 역경이라고도 한다. 고대 중국에서 농사를 지배하는 하늘의 이법과 땅의 이치를 밝게 알려주는 점서로 전해지다가 주나라 때 유교의 경전이 되었다. 공자는 50세 이후 만년에 시간과 정력을 주역 연구에 매진했으며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무렵 전래되어 퇴계와 정약용 등이 저술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혔다. 공자 말하기를 대저 주역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무릇 주역은 만물을 개발하여 임무를 완성하는 천하의 도를 간출인 것이니 이와 같을 따름인지라. 그런 까닭으로 성인이 천하의 뜻을 통달하여 천하의 사업을 결정하며 천하의 의심을 판단하느니라. 주역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모든 일이 쓰여 있다. 필자는 과거 담당했던 사업이 실패하며 직장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다. 다 타버리고 남은 하얀 재 같았다. 이렇게 시리에 빠졌을 때 주역을 접하게 됐고 자문자답하는 나날을 보내며 깨달은 사실이 있다. 다 타버리고 남은 하얀 재 속에 주역에서 말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인생의 본질을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무언가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것은 도대체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일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결단의 연속이다. 섭취한 음식이 신체를 만들듯 우리가 내린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행복해질지 여부는 모두 자신의 결단에 달려 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했다 해도 결단만큼은 사람이 스스로 내려야 한다. 결단을 그르치고 싶지 않기에 가능한 한 미리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바로 이 절실한 마음이 주역의 원점이다. 주역은 기원전 중국의 왕들이 결단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력과 권력을 총동원해 정리한 노하우의 집대성이다. 주역에서는 행운과 불운을 하늘의 순환이자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마치 앞뒤로 뒤집히며 팔랑팔랑 춤추듯 떨어지는 낙엽과도 같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행운을 되도록 오랫동안 유지하고 불운을 최소화하는 정도다. 행운과 불운을 예측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주역에서는 우선 양과 음의 이진법에 기반해 2의 6승, 즉 64개의 패턴 변화를 가정한다. 그리고 각각의 시간, 공간, 성장 단계, 입장 차이 등 다양성에도 대응하기 위해 6단계 구조로 세밀하게 내용을 짜서 384개의 결단 패턴을 완성했다. 주역은 내용이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주역이 난해한 이유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라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주역은 내용이 심오하고 본문도 난해하다. 주역은 기원전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황허 문명에서 탄생한 사서오경의 필두로 꼽히며 동양 으뜸의 서라 불린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세상을 설명한 책으로서 지금으로 치면 백과사전이나 위키피디아 같은 역할을 했다. 주역은 양과 이진법으로 세상 전체를 분류하고 정리하고자 했다. 컴퓨터가 0과 1이라는 이진법으로 이루어진 점을 생각해보면 공시성, 즉 유의미한 우연의 일치의 신비를 느낀다.
예를 들어 하루는 양과 음에 따라 낮과 밤 두 개로 나뉘었다. 이를 두 개씩 결합한 것이 음양, 양양, 양음, 음이 되어 아침, 낮, 저녁, 밤 네 개가 됐고 이를 더 세분한 것이 시간이다. 다음으로 1년은 여름과 겨울 두 개에서 시작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개로 나뉘면서 계절과 달력이 됐다. 나아가 움직임과 에너지를 양과 음으로 나누어 밀기, 당기기, 강약 등으로 분류한 것이 물리학으로 이어졌다. 주역의 철학적 접근은 사물의 근본을 태극이라 규정하고 이를 양과 음이라는 두 개의 국면으로 나누는 일에서부터 시작했다. 양양, 양음, 음양. 이 네 가지 분류를 인생에 대비해 보면 줄곧 힘이 넘치는 모습, 넘치던 힘이 차츰 쇠하는 모습, 줄곧 저조한 모습, 저조했으나 점차 힘을 얻어가는 모습처럼 네 종류의 흐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조합인 양과 음을 추가해 세 개의 선으로 나타낸 것이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8개로 구성된 궤다. 1. 화수미제. 미완성으로 끝나는 시기, 반성으로 마무리하라는 의미. 64궤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궤. 일이 완성에 가까워지면 새롭게 펼쳐질 미래에 대비하라. 미제는 미완성을 의미한다. 본 궤에서는 작은 여우 우화가 나온다. 작은 여우가 큰 강을 건너려고 했다. 꼬리가 젖지 않게 건너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꼬리를 수면 위로 바짝 세우고 헤엄쳐 건너편에 도착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실수로 소중한 꼬리가 물에 닿아 젖어버리고 말았다. 꼬리가 젖으면 몸이 가라앉는다. 더 이상 헤엄칠 수 없으니 강을 건너는 일은 무리다. 큰 강을 건너고자 한 의지는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부끄럽게 여기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반성은 자신의 미숙한 부분을 철저히 돌아보고 개선해 다음을 기약한다는 의미다. 현대 경영학에서는 내성, 즉 반성을 중심으로 한 경험 학습 사이클을 효과적인 학습법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경험 학습 사이클이란 네 가지 프로세스로 구성된 순환론을 말한다. 순환론은 미국 철학자 존 듀이의 사고에 기반한 이론이다. 1. 구체적 체험. 2. 내성적 관찰. 3. 능동적 실험. 4. 추상적 개념화. 우리는 경험을 통해 직접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내성할 때 학습하는 것이다. 존 듀이. 즉, 반성함으로써 새롭게 성장한다는 뜻이다. 미완성을 의미하는 궤가 주역의 마지막에 등장한 이유가 여기에서 드러난다. 결국 주역의 음양도 경험학습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순환론이다. 음과 양이 서로 대비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한다. 64궤 또한 본 궤가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 궤로 돌아가 영원히 순환한다. 이것이 바로 성장한다는 의미다. 영원한 미완성, 미완성이야말로 완성이다. 미야자와 겐지.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하다. 무슨 일이든 노력하면 분명 이루어진다. 이러한 마음가짐이라면 큰 강도 얼마든지 건널 수 있다. 이것이 화수미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3. 수택절, 절도, 절제, 전환의 시기. 절을 소중하게 여기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도를 갖추고 반성하며 충분히 준비하라. 높은 곳에서 넓게 바라보는 새의 눈으로 전체를 부감해야 한다. 주역에서는 거시적 관점의 중요성을 몇 번이나 강조한다. 사람과 사물 모두 절을 갖춤으로써 성장한다. 굵고 단단한 대나무는 마디, 즉 절이 있기에 꺾이지 않고 자란다. 마디가 없는 대나무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리더와 같다.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이를 통해 강해진다. 자벌레가 몸을 구부리는 것은 더 길게 뻗기 위함이다. 그저 몸을 뻗기만 해서는 꾸준히 성장할 수 없다.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디마다 지나치게 자라난 부분은 없는지, 약점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의도적으로 힘을 비축하는 시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산수몽. 미숙함을 의식하는 시기. 늘 자신의 미숙한 점을 찾아내고 배울 상대를 찾아 가르침을 얻어라. 다음 2명의 리더 중 누구를 믿고 따르고 싶은가? 리더 A. 난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 뭐든 알려줄 테니 언제든 질문하러 오게. 리더 B. 난 지식이 부족해. 자네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면 하네. 주역에서는 B를 선택하는 것이 길하다고 본다.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A는 성장하고자 하는 자세가 부족하고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흉에 해당한다. 앞날을 훤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리더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미숙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성장한다. 성장은 변화를 감지하고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이다. 이처럼 여러 지식을 끌어당기는 힘을 주역에서는 음의 힘이라고 한다. 기량이란 행위나 기술과 같은 양, 즉 미는 힘을 의미한다. 도량이란 경청이나 그릇의 크기, 마음가짐 같은 즉 당기는 힘이자 받아들이는 힘을 의미한다. 배우는 자세는 음의 힘에 해당한다. 바람소리에서도 배우는 자가 있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배울 수 있다. 훌륭한 인물은 배움으로써 지식을 쌓고 질문함으로써 일을 나누며 관대하게 이에 임하고 인으로 일을 행한다.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자가 스승을 찾아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8. 지산겸. 낮은 자세로 겸허히 나아가는 시기.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길하다. 상대방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지도를 받아야 하는 아랫사람이거나 아직 어색한 상황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때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길하다. 주역에서는 리더나 사장처럼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고 말한다. 남들이 칭찬하며 이 사람을 따르고 싶다라고 존경하는 대인배란 그저 겸손하다거나 꾸짖기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까지 갖추어 최적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주역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시중, 시의 적절, 중용 등으로 표현한다.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13. 천화동인. 다 함께 사이좋게 나아가는 시기.
동지 간의 유대를 소중히 여기며 공명정대하게 당당히 나아가라는 의미. 주역에는 금난지교의 어원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동지가 같은 뜻을 품고 있으면 그 단단함이 금을 끊을 정도이며 진정한 우정의 아름다움은 향기를 바라는 난초와도 같다. 일본 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기린 맥주는 1987년 아사히 맥주가 선보인 슈퍼드라이가 대성공을 거두어 점유율을 내주면서 실적 부진에 빠졌다. 당시 45세였던 다무라 주는 기린 맥주의 전국 지점 중 영업실적 최하위인 고치 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이 났다. 도쿄 본사에서 부장 대리직을 맡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명백한 좌천이었다. 윗사람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만년 꼴찌 신세였던 고치 지점은 의식개혁에 돌입했고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해 불과 2년 반 만에 실적을 회복했다. 다무라는 어떻게 고치 지점의 의식개혁에 성공한 것일까? 경영 목표를 단기 지향적으로 잡으면 대의나 이념이 유명무실해져 현장 결집력이 낮아진다. 눈앞의 이익을 좇는 조직에서 이념을 실천하는 조직으로 바꾸어야 한다.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이익보다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람을 위해 공헌하겠다는 대의가 필요하다. 왜 이 일을 하는지, 누구를 위해 상품이 존재하는지 등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바뀐다. 처음에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주체성을 갖고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게 된다. 다무라 준. 17. 이위화. 내리쬐는 태양을 온몸으로 맞는 시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의미. 위악인이라는 삶의 방식이 있다. 못된 사람처럼 굴면서 사는 모습이다. 이큐 씨는 위악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큐 씨는 무로마치 시대의 승려 이큐 소준의 별명이다. 정월 축제로 떠들썩한 큰 길에서 이큐 씨가 지팡이에 해골을 얹은 채 조심 또 조심이라고 말하며 느릿느릿 걸어다녔다는 일화가 있다. 연초 꼭두새벽부터 불길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들뜬 기분이 가시며 공포심에 몸을 움츠렸다고 한다. 매우 파격적인 모습이다. 이처럼 위악은 상대방이 자기 뜻에 따르도록 만드는 손쉬운 방법이지만 자칫하면 스스로 만든 불씨가 자기를 멸하게 하는 업화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 오다 노부나가는 히에이잔에서 무수한 승려를 태워 죽였다. 이런 모습을 주변 사람에게 보임으로써 공포심으로 사람을 복종시켰다. 그러나 공포정치에 반발한 부하에게 살해당해 최후를 맞이한다. 어떤 대의에 따라 행동하는지 주변이 지켜본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천수를 누린 이큐 씨와 부하에게 살해당한 노부나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규칙에 따른 행동 여부다. 이큐 씨는 괴짜 같기는 했지만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반면 노부나가의 사륙은 아무리 혼란스러운 시대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비도덕적이었다. 두 번째는 대의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다. 노부나가는 천하를 통일해 센코쿠 시대를 끝내고자 했다. 하지만 노부나가에게 거역하면 목숨을 잃는 시대가 과연 진정한 평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편 이큐 씨는 언뜻 특이한 사람이었지만 불교 교리에 따라 겸손하게 행동하고 민중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 이큐 씨의 목적은 사람은 죽음에서 달아날 수 없는 존재다.
먹고 마시는 번뇌에 지나치게 잠식되지 말 것. 죽으면 다 똑같은 해골인데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을 외면하고 부유한 자만이 풍족하게 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와 같은 불교 교리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파하는 것이었다. 훗날 신분이 높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람들은 이큐 씨를 더욱 존경하게 됐다고 한다. 19. 간위산.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최선인 시기. 무조건 돌진만 하지 말고 멈추는 자세도 배워야 한다는 의미. 멈출 줄 아는 자가 성과를 얻는다. 풍림화산은 고대 중국의 병법서 손자병법에서 인용된 말로 전투 시의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다. 나아갈 때는 질풍처럼 날쌔게 움직여라. 지켜볼 때는 숲처럼 고요하게 대기하라. 때가 오면 맹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공격하고 수비할 때는 산처럼 묵직하게 대비하라. 다시 말해 완급을 조절하며 상황에 맞게 적절한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라는 교훈을 전한다. 20. 택수곤. 사면 초과로 곤란한 시기.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며 다가올 변화를 기다리라는 의미. 본괴는 못에서 물이 흘러나와 결국 고갈되기 직전까지 간 매우 난감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숲에서 헤매다 지칠 대로 지쳤지만 엉덩이가 아파 나무 그루터기에 앉지도 못한다. 식량도 바닥나서 난감하고 계속 나아가지 못하며 나아가서도 안 된다. 이 와중에 담쟁이 덩굴까지 엉켜 이리저리 발버둥친다. 이 상황에서 움직이면 후회만 남는다. 하지만 지금을 반성의 기회로 삼으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을 수 있다. 역의 대원칙은 막다른 곳에 몰리면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면 통한다이다. 주역에서는 꾸준히 도전하면 반드시 아군이 나타난다. 수라장을 극복한 리더야말로 한층 더 성장하고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응원한다. 22. 택천쾌. 제방이 무너져 내릴 듯한 시기. 결단을 내릴 때는 단호하게 내리라는 의미. 아이를 나무라지 마라. 자신도 걸어온 길이 아니더냐. 연장자를 미워하지 마라. 앞으로 네가 걸어갈 길이니. itq 소준.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힘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잘못을 저지르는 일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실수를 딛고 일어날 수도 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설령 잘못된 판단이라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길을 직시하고 자신답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24. 감위수. 산 너머 산인 시기.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일수록 성의 있는 태도를 관철하라는 의미. 리더와 팀 모두 수라장을 겪음으로써 성장한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수라장 경험이 필요하며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극복한 후 더욱 크게 성장한다. 역은 변화의 법칙이다. 비록 매사가 힘겹더라도 갈 때까지 가보면 반드시 변화가 생긴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이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성과를 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독한 고난 속에서도 성심을 다한다면 통하게 되어 있다. 꾸준히 지속한다면 존경받는다. 프로야구 선수이자 감독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노무라 가스야는
펜이 건넨 종이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고 한다. 물은 그릇 모양에 따라 형태를 달리한다. 중국 속담. 다시 말해,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각각의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25. 화천대유. 만인에게 추대받는 시기. 대인답게 모범을 보이라는 의미. 만약 만인에게 존경받는 태양 같은 리더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럴 때 리더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지도자로서 즉 음덕을 발휘해야 할 존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릇은 비움으로써 제 역할을 한다. 그릇이란 안이 비어 있어야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음의 힘은 음덕, 그릇의 크기, 도량 등으로 표현되며 상대방의 의견이나 기분을 수용하는 경청과 같은 포용력을 가리킨다. 지론을 늘어놓으며 자기 자랑만 하는 상사나 선배, 부모에게 무언가를 제안하고 싶을까? 애초에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대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주역에는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명언이 나온다. 선행을 베푼 집에는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의미다. 음덕을 행하는 사람은 언뜻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넓고 길게 보았을 때 이러한 덕행이 쌓이면 본인뿐 아니라 대대손손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대인은 설령 아무런 업적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도량을 갖췄다면 충분히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음덕을 쌓는다면 훗날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28. 화풍정. 안정된 시기. 넓은 시야로 포용하고 당당하되 차분히 조화로움을 유지하라. 중국 고대 왕조에서 사용하던 다리가 3개 달린 솥을 정이라고 한다. 왕의 권위를 표현하는 중요한 제례에서 사용했으며 장식도 화려하다. 현재도 정립이라는 문자 그대로 정치와 안정된 지위, 태평함을 상징하며 본궤는 이로부터 가르침을 얻고자 한다. 정의 특징은 3개의 다리로 안정감 있게 균형을 잡고 있어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진다는 점이다. 주역에서도 중용처럼 균형과 안정, 하늘이 내린 시기와의 조화를 중시한다. 지금은 길인가 흉인가? 이것은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 주역은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25년간 리더십론을 강의한 로널드 A. 하이패츠는 하버드 졸업생이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수업의 교수로 선정되는 한편 IBM, 마이크로소프트, 맥킨지&컴퍼니, 세계은행 등의 고문을 역임하기도 했다. 로널드는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기술적 문제,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적응 과제라고 정의했다. 적응 과제에는 대사 증후군처럼 투약이나 수술보다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 개선 같은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으로 치면 기업 문화 및 노동 방식 개혁 같은 체질 개선에 해당한다. 누군가 명령에 억지로 시키거나 규정을 강요하는 강제적 방법보다 원활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화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주역의 가르침인 중용은 천시, 즉 하늘이 내린 때, 지리, 즉 땅의 이로움, 인화, 즉 사람 간의 화합을 통틀어 생각해야 한다. 32. 지택림. 불타오르는 희망을 안고 출발하는 시기. 교육은 깊이 배려하고 수용하며 거듭 가르치는 일이라는 의미.
헝가리군 소대의 젊은 중위가 알프스 산맥으로 정찰대를 보냈다. 정찰대가 떠나기 무섭게 눈이 내렸고 이틀 동안 눈이 그치지 않은 탓에 정찰대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돌아온 정찰대에 중위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고 묻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제 다 끝이라고 포기했을 때 한 대원이 주머니에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오는 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대원들의 목숨을 구한 지도를 살펴보니 그 지도는 알프스 산맥 지도가 아닌 피레네 산맥 지도였다. 다른 지도였지만 그 자체가 대원들에게는 희망이 됐다. 그 덕에 서로를 신뢰하며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길을 찾아 나섰다. 최악의 선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행동하지 않는 일이다. 굳은 마음으로 행동함으로써 미래를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33. 수풍정. 표리 부동하지 않고 꾸준하게 일하는 시기. 예로부터 우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생활의 중심에 있었다. 우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 돌쌓기, 두레박 수리부터 가장 중요한 수질 유지까지 자잘하면서도 방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나라도 빠지면 물을 퍼올리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고된 일을 할까? 본 괴에서는 스스로 그 일을 하라 라고 말한다. 비록 누구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더라도 빈틈없이 꼼꼼하게 꾸준히 작업하는 것이다. 이타심을 갖고 꾸준하게 노력해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면 훗날 큰 보상이 돌아온다. 우물 뚜껑을 닫고 독점해서는 안 된다.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크게 길할 것이다. 37. 철뇌무망. 책사가 제꾀에 넘어가기 쉬운 시기. 요령을 부리면 결국 엉뚱한 결과를 맞이하므로 자연스러움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 무망이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다. 때로는 묵직하게 부동의 자세를 취하는 모습은 예부터 변치 않는 리더의 조건이기도 하다. 다음은 영국의 오래된 설화다. 기사 가웨이는 왕의 목숨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추하고 성질이 고약한 라그넬과 결혼하게 됐다. 결혼한 날 밤 라그넬에게 키스하자 라그넬은 갑자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다. 놀란 가웨인에게 라그넬은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준다. 기사님의 키스로 제게 걸려있는 저주가 절반 풀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저주로 앞으로 저는 하루 중 12시간만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사님은 제가 낮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을지 밤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낮에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다면 주변에서 아내가 정말 아름답다라며 감탄하겠지만 밤이 되어 둘만 있을 때는 추하고 심술궂은 모습으로 돌아와 기사님이 힘드실 겁니다. 반대로 낮에 추한 모습으로 있는다면 주변에서 못난 아내를 얻었다라고 수군거려 밖에서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둘이 있을 때는 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와 기사님을 정성껏 대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웨인의 선택은 둘 다 아닌 제3의 선택지였다. 내가 아니라 라그넬이 어느 쪽을 택해야 덜 괴로울지 고민해서 결정하도록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라그넬의 저주가 모두 풀리며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라그넬에게 걸린 저주를 푸는 열쇠는 훌륭한 기사에게 사랑받는 일이었다. 저주란 상대의 불행을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사랑이 해법이다. 이러한 면에서 가웨인의 대처는 매우 훌륭했다. 라그넬의 행복을 바라며 자신은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라그넬에게 선택을 맡긴 것이다. 가웨인의 훌륭한 결단은 본 궤에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완벽하게 표현한다. 리더에게는 늘 훌륭한 태도와 그에 걸맞은 결단이 요구된다. 45. 산천대축. 크게 축적하는 시기. 고로 전력을 다하라는 의미.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천직으로 삼아라. 본 궤에서는 축적의 덕을 의미한다.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골라라. 그러다 보면 천직을 찾게 되고 지금까지 쌓아온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다. 일본 야구 대표팀을 WBC 우승으로 이끈 구리야마 감독의 저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실려 있다. 장애물이 있어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진정성 있게 교류한다. 매사를 삐딱하게 보지 않고 정면에서 똑바로 바라본다. 그렇게 축적한 힘은 언젠가 자신을 반짝이게 하는 빛의 원천이 된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밝게 비추는 거대한 빛이 된다. 누군가 단기간에 눈부시게 성장하거나 눈에 띄게 발전한 것처럼 보여도 이는 당사자가 꾸준히 노력하며 쌓아온 힘이 어느 순간 발휘됐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잘 풀리지 않던 일, 끝까지 해내지 못하던 일을 맞닥뜨린 순간이야말로 이전보다 더 많이 노력하도록 자신을 채찍질한다. 이처럼 성공은 꾸준하게 축적된 노력의 산물이다. 현대 사회에는 정답이 없다. 한 명 한 명이 저마다의 현장에서 자신의 숙제를 발견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대다. 투자자 짐 로저스가 자기 일을 철저히 하라라고 한 것처럼 자신이 해야 할 숙제를 발견했다면 바로 그 숙제가 천직임이 틀림없다. 46. 산택손. 손해를 봄으로써 이득을 얻는 시기. 자신의 몫을 줄여서라도 타인의 몫을 늘릴 생각을 하라. 에도 시대의 한 관리가 엮은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목숨도 필요 없다. 이름도 필요 없다. 벼슬자리, 감투, 재물, 그 무엇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루기 어렵다.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 인물이 아니면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국가의 운명을 건 대업을 완수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물은 좀처럼 발굴하기 어렵다. 진정한 도리를 행하고 바르게 생활하고자 하는 각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목숨과 이름을 버리고 재물도 욕심내지 않는 삶은 매우 훌륭하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말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자체를 원해야 한다. 이에 타산은 살아가는 수단일 뿐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손익만 따져가며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야말로 막대한 손실이다. 따라서 이해 타산에만 얽매이지 않는 인생을 추구해야 한다. 52. 천택리. 호랑이 꼬리를 밟은 상황처럼 위험한 시기. 위기에 처하더라도 의의를 관철하면 극복할 수 있다. 본 궤에서는 위기에 처했을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설명한다. 개과천선하라. 어떤 상황에서든 예의를 지키고 당당하게 사람의 도리를 다하라.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선배와 상사의 의견을 따르며 나아가라. 할 수 없는 일,
모르는 일은 솔직하게 인정하라. 신중한 태도를 관철하라. 55. 산지박. 붕괴 직전의 위험한 시기. 리더라면 변화의 조짐을 읽고 훗날을 도모하라. 일이 궁지에 몰리면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버리고 재기를 노려라. 주역에는 왕의 침소에 있는 침대 다리가 떨어져 나가 금방이라도 침대가 무너질 듯 휘청대는 상황에 빗댄 이야기가 나온다. 소냐 류보머스키 심리학 교수의 말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의 무기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태도와 강인함이라고 한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도전 등 긍정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다. 성공은 늘 고심했던 날로부터 탄생하며 실패는 순조로운 시기의 방심함으로 발생한다. 59. 화택규. 불화와 갈등이 잦은 시기. 대립은 괴로우나 반드시 나쁜 결과만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규는 작은 대립이 발생하는 위기를 의미한다. 집안이라면 고부 갈등, 회사라면 파벌 대립 등이 대표적이다. 의견 충돌이 잦고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다. 주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한 번 등졌던 자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떠나는 자는 잡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악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멀리하면 손해다. 넓은 아량으로 만나면 문제없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으니 늘 경청하라. 주변에 오해를 사 누명을 쓰고 심하게 고생하는 시기도 있겠지만 개의치 마라. 고립되더라도 선량한 사람을 만나면 참된 교류를 하게 된다. 다툼이 있더라도 온화한 태도를 관철하라. 마지막에는 분명 화해할 수 있다. 의심이 의심을 낳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어디까지나 오해일 뿐이다. 서로 과거를 문제 삼지 마라. 62. 천산돈. 도망이 곧 승리인 시기. 차분하게 정세를 분석한 후 도망치는 선택지도 염두에 두라는 의미. 도무지 의견이 통하지 않는다면 도망가라. 철저하게. 때론 도망도 전략이다. 돈이란 도망친다는 의미다. 도망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도망쳐라. 긍지를 갖고 떳떳한 방식으로 도망가라. 물러날 때를 아는 미덕, 덕인의 은둔 등 적절히 도망칠 힘을 지녔다는 사실은 오히려 교양인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손자병법에서도 나오듯 죽으면 끝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하더라도 도망쳐서 인내심을 갖고 계속 싸우다 보면 길이 열릴 때도 있다. 도망친 자는 또 한 번 싸울 수 있다라는 고대 그리스 정치가 데모스테네스의 말처럼 말이다. 몇 년 전 일본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드라마가 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사실 헝가리 속담이다. 얘기에 나오는 3번 간언 후 물러나다 라는 말도 도망의 덕을 뜻한다. 윗사람에게 지시가 잘못됐음을 거듭 간언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깔끔하게 물러나는 것이 현명하다는 뜻이다. 한편 공을 세워 명성을 얻은 위인이 여지를 남기고 아랫사람을 위해 깔끔하게 길을 내준 후 유유히 떠나는 행동은 지금도 높이 평가받는 미덕이다. 본 괴에서도 사리사욕에 집착하는 소인에게는 무리라고 이야기한다. 흔쾌히 당당하게 도망가는 일은 훌륭한 리더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위기에 빠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고민하지 말고 도망치자. 도망쳐야 할 때 과감히 도망치지 못하는 사람은 훌륭한 리더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를 완수했다면 스스로 물러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공적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만다. 64. 지천태. 천하태평에 만사가 순조로운 시기지만 모든 일의 완성이란 없다. 평평한 것은 다시 기울기 마련이므로 대비하라. 마지막으로 소개할 태는 수많은 위기를 거친 후 마침내 천하태평 상태에 이른 모습을 가리키는 괴다. 한자의 뜻이 길하다고 해서 역자가 선호하는 괴이며 역점 깃발에 새기는 일이 많다. 본 괴는 훌륭한 대인이 모이고 소인이 물러가는 시기다. 인간관계가 화기애애하고 협조적이며 만사가 순조롭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는 어느 시대에서나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차면 곧 기우는 달과 같은 음양의 순환, 거만한 자는 오래가지 못하는 흥망성쇠가 곧 세상의 이치다. 겸허한 마음으로 현상을 유지하며 평안한 시기가 가능한 한 오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역에서 말하는 최고의 태도는 시중과 중용이다. 음양의 관점에서 각각의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많은 기업에서 현상 불만족, 끝없는 개선 등의 내용을 경영 이념으로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중과 중용이라는 음양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되는 역설적 명언도 많다. 과감히 실패를 무릅쓰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혁신에 임한다고 할 수 없다. 성공의 지름길은 실패 확률을 2배로 늘리는 것이다. IBM. 어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려 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다. 루키우스 안나이오스 세네카. 용기란 앉아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 대표적인 천하태평의 사례로는 300년 넘게 평화로운 에도 시대를 유지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위협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음양의 관점에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태평시대에는 지나치게 질서가 잡혀있던 탓에 역설적으로 젊은이들이 하극상을 꿈꾸지 않는 시대이기도 했다. 주자학 교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통치 전략 중 하나였다. 주자학은 중국 남송시대에 주희가 확립한 새로운 유교 학설로 도덕을 중시하고 세상의 질서를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특히 부자, 군신, 상하 유별을 강조하며 아버지와 군주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책은 세간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었던 반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억압해 꿈꾸지 못하게 하는 측면도 있었다. 중국에서는 주자학에 대항하고자 양명학이 국학 형태로 부상했다. 양명학은 명나라 왕 양명이 확립한 새로운 유교의 한 학파로 양지, 즉 사람이 태어나면서 지닌 마음을 중시하는 학문이다. 양지는 지행합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안다면 행하라고 주장했다. 양명학은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양명학을 배우는 자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양명학은 개인의 존재를 중시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촉구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반체제 운동의 색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젊은 개혁가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막부타도라는 대의 명분을 주게 된다. 본래 정당한 왕도는 황실에 있으며 도쿠가와 막부는 이를 따르는 무관으로서 임무를 다해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군신 상하의 도덕을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개혁가들에게는 황실을 신실하게 경비하지 않고 무관으로서 양의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막부는 쓰러뜨려 마땅하다라는 막부 타도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일본에서 300년가량 이어진 천하태평의 시대까지 완성형이 아니었으며 음양을 둘러싼 대순환 속 일시적인 안정기에 불과했다. 그 이후에는 평평한 것은 결국 기우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훌륭한 리더가 위기에 대비한다는 말은 천하가 태평해 모두가 안심하고 있을 때도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수많은 조짐을 예민하게 읽어내며 방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태평 시대를 유지할 수 있다. 주역에 나오는 내용은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난해한 탓에 자신의 인생에 대입해보거나 각 시대에 맞는 예등을 더해가며 알기 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누가 그런 일을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주역에 빠져든 사람, 바로 현대의 우리 자신들이다. 주역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해설과 예시가 추가되면서 끊임없이 확장해가고 있으며 마치 프랙털 구조처럼 영원히 미완성인 상태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거인들은 주역에서 답을 찾는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삶의 기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일. 두 번째는 그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결정대로 행동하는 일입니다. 등산으로 비유하자면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선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마지막엔 실제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짧게 요약하면 현실 파악, 대안 수립, 그리고 실행입니다. 주역은 흔히 점치는 데 사용하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주역의 방점은 미래 예측이 아니라 대안과 실행 방안의 수립에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스스로 곰곰이 성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특정한 상황에서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역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러저러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주역은 음과 양 두 가지만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음과 양을 마이너스와 플러스라고 한다면 삶의 모든 측면도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음은 뭔가 부족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으로 점점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한편에서는 노자가 말하던 허, 즉 가능성과 가능태가 극대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지만 그만큼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 것이죠. 양은 넉넉하고 좋은 상황 혹은 그런 상황으로 변화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자가 말하던 허가 줄어들고 있고 변화 가능성도 작아지고 있는 셈이죠. 음과 양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오고 가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음을 양으로 바꾸고 양을 음으로 바꾸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음과 양은 흐름입니다. 인생의 흐름이고 세상의 흐름이고 만물의 흐름이죠. 그 흐름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행동을 취하라는 것이 주역의 내용입니다. 가령 다 실패하고 어려울 때도 희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며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하죠. 혹은 바라던 일에서 성공하고 잘 나갈 때도 곧 다가올 음의 시기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준비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을 음과 양,
마이너스와 플러스, 0과 1,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는 낮과 밤이 있는데 고대 인류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어두운 밤부터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음이 양을 낳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밤이 시작되는 저녁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밤은 마치 바닥인 상태와 같아서 점점 밝아지고 나아질 미래가 예정된 시간이지요. 어쩌면 인생은 나와 세상과 현 상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 가장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특정 상황에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역에서는 64개의 궤를 통해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을 만한 각종 상황을 설정하고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조언합니다. 각각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도 패턴은 비슷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둑의 행마와 같아서 특정 상황에서는 전형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할지 통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잘 나갈 때 겸손하고 어려울 때 인내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은 주역의 각 궤를 매우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인생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64개의 전략적 옵션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3주 후인 10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에 제가 명상과 마음 경영을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영상 제목 밑에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